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동결산부터 해 볼 텐데요. 이제 직접 요 수동결산을 하기 전에 이 3일 패션의 수동결산을 하기 전에 한번 수동결산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놨네요. 수동결산 정리사항. 자, 이렇게 7가지로 크게 나누어 놨습니다. 손익의 결산 정리, 수동결산 사항입니다. 여러분, 수동결산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분계를 우리가 수동결산 분계라고 합니다.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분계를 수동결산 분계라고 하는데, 어떤 사항들을 수동결산 분계해야 되느냐? 첫째, 손익의 결산 정리. 그래서 손익의 결산 정리를 보면 말이 좀 어려운 말일 수가 있는데,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가지 유형이 있어요. 발생과 이연이니까 수익의 발생, 수익의 이연, 비용의 발생, 비용의 이연이니까 모두 4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산일에 소모품을 재고조사를 해가지고 소모품비로 또는 소모품으로 서로 대체하는 그런 정리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정리분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단기매매증권 하나만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매도가능증권도 해당이 됩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것도 해당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현금 과부족, 현금과 장부가 맞지 않은 문제, 결산 때까지 그게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납세금, 원천징수 당한 세금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해 두거든요. 그것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유동부채의 유동성 대체분계를 해야 됩니다. 유동성 대체분계, 우리가 유동부채 배울 때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었는데요. 그거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대손 예상액보다 더 많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것을 환입시켜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의 환입은 수동결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 중에서 많은 부분들은 앞에서 손익의 결산 정리에 해당되는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 앞에서 다 이미 한 번쯤은 우리가 연습을 했던 겁니다. 소모품의 정리도 했던 겁니다. 재고자산에서. 재고자산에서 했나? 어디 안 했나요? 아직?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우리 당좌자산 공부할 때 단기매매증권 부분에서 우리 이미 했었고요. 현금 과부족 정리하는 것도 이미 했었습니다. 선납세금에 대한 얘기는 했는지 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선납세금 정리도 법인이, 우리가 예수금 얘기할 때 법인이 뭡니까? 원천징수를 하면 예수금이요, 원천징수를 당하면 선납세금 자산 처리합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고요. 비유동부채 유동성 대체, 이것도 우리가 부채, 유동부채 공부하면서 했습니다. 대손충당금도 우리가 매출채권 공부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것도 했었습니다. 대부분 다 했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이 사례 중심으로 해서 또 했던 거를 이거 다 읽어가면서 하면 지루하니까, 전혀 기억이 없다 하시는 분은 이걸 다 꼼꼼히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학습을 좀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사례만 살피고 가겠습니다. 사례.
자, 수익의 예상이라는 말은요, 앞으로 여기에서 발생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익의 예상은 무엇과 같다? 수익의 발생과 같다. 수익의 예상에서 사용하는 개정 과목은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나타납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한 것이 있는데 예금에 대한 이자가 3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예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금이 만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의 결산 시점에서 예금을 받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기간이 경과한 것을 이자로 계산해 봤더니 이자를 계산해 봤더니 3만 원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수익을 예상한다고 그래요. 수익을 예상했다. 그 3만 원을 미수 수익으로 잡아라 이 말입니다. 미수 수익은 자산이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차변에 미수 수익 그리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 이렇게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예상도 되지만 이건 수익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수익의 발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익의 예상은 수익의 발생과 같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자 수익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다고요? 만약에 9월이나 10월쯤에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1억을 해놨다고 보세요. 1억. 그래가지고 지금 4달이 지났어요. 9, 10, 11, 12 4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간 예치를 했으니까 아직 8개월이 남았어요. 결산 시점에는. 그러니까 결산 때 이자를 받긴 받을 텐데 우리는 이미 4개월은 은행에 넣어놨기 때문에 4개월치 이자를 계산했더니 3만 원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3만 원을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발생주의니까. 우리 재무에게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자, 다음에 두 번째 비용의 예상. 자,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것과 같아요. 이것도. 이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금이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차입을 했는데 그 이자 비용이 10만 원을 계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를 냈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아직 안 냈어요. 근데 왜 이자를 10만 원을 이자 비용을 계상하라는 말이냐? 발생주의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은행에 예금한 것이 아니라 9월 달에 은행에서 1억 원을 차입했다고 생각하자. 1억 원을 차입했다. 근데 12월간 1년간 차입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 8월 말에 갚으면 되죠. 그런데 내년 8월 말에 갚을 때 이자를 한꺼번에 1년치 이자 원금과 이자를 갚을 거란 말이죠. 이때 기간이 경과한 거는 단기에 비용으로 발생시켜야 돼요. 4개월치를 계산했더니 이자가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차변에 이자 비용 해가지고 이렇게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의 예상은 비용의 발생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라는 우리가 부채로 인식하죠. 부채로.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여러분들이 유동부채 배울 때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수익의 이연을 보겠습니다. 자, 수익의 이연의 사례를 보면은요, 여러분 이연이라는 말은요, 이연이라 하는 것은 2월 시킨다 이 말입니다. 2월 비슷한 말이에요. 2월 2월이라는 건 뭐예요? 넘긴다. 수익을 내년으로 넘긴다 이런 말입니다. 차기로 넘긴다. 그러면 수익을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익을 넘기려면 단기의 수익에서는 수익에서 일부를 빼줘야죠.
그래가지고 내년으로 넘겨야 돼요. 자, 그것이 결산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이런 분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수정한다 이 말입니다. 자, 사례를 이 두 개를 연결해서 보시면 이날이 7월 1일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산은 12월 31일에 하는 거고, 자, 7월 1일 날 1년분 임대료를 12만 원을 현금으로 미리 받았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1년분이기 때문에 기간이 어떻게 돼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의 임대료라는 것을 받은 겁니다. 임대료는 수익이죠. 그래서 임대료를 받은 부서에서 이걸 모두 수익으로 인식했습니다. 대변의 임대료 수익 발생,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부서에서는 12월 31일 결산 때 12월 31일 결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료 내년분 6개월, 이게 내년치죠? 6개월치는 내년으로 2월 시켜야 돼요. 올해 수익이 아니니까. 그래서 임대료에서 빼줍니다. 6만원, 1년에 12만원이면 6개월 치면 6만원이죠? 그래서 임대료 수익을 취소시켜줘요. 그것을 내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것을 부채로 잡아줍니다. 미리 받았으니까. 내년도 수익을 금년에 미리 받으면 우리는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의무는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선수수익이라는 부채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이연시킬 때는 언제나 선수수익이 나타나요. 언제나 선수수익이. 그래서 가로 속에 선수수익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비용의 이연을 보겠습니다. 비용의 이연, 이것도 비용을 어떻게 해요? 2월 시킨다, 내년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의 비용에서는 취소시키는 거예요. 이때 선급비용이라는 개념 과목이 항상 나타납니다. 자, 사례를 비슷해요. 아까 위에 있는 수익의 이연과 비슷합니다. 자, 보험료는 비용이죠. 이것도 7월 1일이라고 보세요. 결산은 12월 31일입니다. 자, 7월 1일 날 1년 둔 보험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보험회사에. 그러면서 그 보험료를 지급한 부서에서 차변의 보험료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12만 원 자산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부서는 12월 31일 날 이 보험 기간을 확인해 보니까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이 보험 기간이에요. 그러면 미경과된 보험 기간이 6개월이 있죠. 그 6개월치 비용은 단기 비용이 아니니까 차기로 이연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걸 비용의 이연에 대한 결산 수정을 합니다. 자, 비용을 이연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비용을 취소시켜야죠. 비용을 취소시킬 때는 비용 개념 과목이 어디로 와요? 대변에 갑니다. 거래의 판료소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 6만 원. 차변에 오는 게 선급비용이 와요. 자산. 그래서 우리가 당좌자산 배울 때 선급금과 선급비용이라는 주제로 선급비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에 이연하면 선급비용이 항상 따라다녀요. 네. 자, 그 다음에 소모품과 소모품의 정리를 보겠는데요. 소모품의 정리 사례도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왜 두 가지 사례가 있냐면요. 어떤 회사는 소모품을 구입할 때 구입 시에 자산으로 처리한 회사. 이렇게 차변의 소모품. 자산 잡았죠? 소모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고서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한 회사는 결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고에 가서 봤더니 사용액이 7만 원이더라. 이 말은 뭐예요? 재고가 3만 원이다. 이 말과 같죠? 12월 31일 날 창고에 가봤더니
재고가 소모품 재고가 3만 원이래요. 그러면 7만 원이 사용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된 거는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비 비용 발생, 대변의 소모품 자산 감소.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야 맞는 거죠. 네. 이게 바로바로 이해가 가신다면 너무나 좋은 것이고요. 아무리 들어도 지금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이게 잘. 소모품이요 자산의 증가예요? 소모품이 차변에 있으면 자산의 증가고 대변에 가면 자산의 감소죠. 소모품은 자산이니까.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소모품을 처리하는 방법이 이 회사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입 시에 비용 처리했다. 비용. 차변에 비용 발생 10만원, 대변에 자산 감소 10만원. 구입할 때 바로 사용한 것처럼 비용 처리했는데 결산 때 가서 창고에 가서 봤더니 재고가 미사용액이 3만 원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부 비용 처리했으니까 3만 원은 비용에서 빼줘야죠. 대변의 소모품비 비용 취소, 차변의 자산 증가 소모품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자산 처리했다가 비용 처리한 그 경우나 지금 처음에 비용 처리했다가 나중에 자산 잡아주는 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사용액은 7만 원. 여기에서도 사용액은 7만 원입니다. 왜요? 처음에 구입했을 때 전부 사용한 걸로 처리했죠. 비용 처리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결산 때 조사해 보니까 3만 원의 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3만 원을 빼주니까 사용 금액은 7만 원이 되겠죠. 손익계산서에 소모품비는 7만 원으로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3만 원을 자산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여러분 소모품 하면 자산 계정 과목이요. 소모품 비 하면은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에서 이미 공부했다. 기말에 만약에 단기매매증권 장부금액이 10,000원이고 공정가치는 8,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10,000원에서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단 말이에요. 2,000원이 빠졌죠. 8,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손해를 봤죠. 그것이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2,000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자산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우리 단기매매증권에서 공부했다 이겁니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위에 거는 이익이 났네요. 이 위에 거는 자 장부금액이 우리가 주식을 샀는데 10,000원에 샀는데 기말의 공정가치 시가가 12,000원이 됐대요. 그러면 2,000원 증가했죠. 이때는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자산 증가 2,000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2,000원 수익 발생. 가격이 올랐을 때는 평가이익, 가격이 떨어질 때는 평가손실 해서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이익과 손실은 손익계산서로 가죠.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매도가능증권도 평가한다고 그랬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의 경우는 평가이익이나 손실이 손익계정이 아니라 자본에 해당되죠.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시험하고 아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자, 현금 과부족에 정리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날 현금이 과잉해가지고 현금 과부족으로 대변에 잡아놨습니다. 차변에 현금 이렇게 잡았어요. 현금 과잉일 때 이렇게 하죠. 원인이 안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둡니다. 그런데 결산 전에까지 결산 시까지도 원인이 안 밝혀지면 이 현금 과부족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없애줘야 돼요. 없앨 때는 반대쪽에 기록해주면 없어집니다. 잔액이. 그래서 현금 과부족 처리하고
대변에는 남은 돈이니까 잡이익, 수익으로 발생시키면 됩니다. 과잉액은 결산 때는 잡이익이다 이거예요. 잡이익. 다음 사례를 보면은 현금 과부족이 현금이 부족했을 때 는요, 그 당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대변에 현금 나간 걸로 처리하고 차변에 현금 과부족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산하는 날까지 무슨 돈으로 나갔는지 원인이 안 밝혀졌어요. 그러면 잡손실 처리합니다. 그리고 현금 과부족은 보시다시피 반대쪽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려야죠.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와서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결산 때 정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뭐냐면 결산일 당일날 현금 불일치가 발생했어요. 그럴 때는 현금 과부족 계정을 만들지 말고 결산 당일날 바로 현금이 과잉이면 바로 잡이익, 차변의 현금, 현금이 부족하면 바로 잡손실, 대변의 현금, 이렇게 결산 당일날은 현금 과부족을 새로 만들지 말아라. 남으면 잡이익, 모자라면 잡손실,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은 바로 현금으로 증가나 감소를 시켜버리면 됩니다. 자, 선납세금의 정리는 수동분계사항이었죠. 기중에 법인세 중간 애납을 한 것과 또 이자 수익 등에 의해서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분계를 해두게 돼요. 그것을 결산 때 뭘로 해요?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례가 없어서 그러는데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만약에 선납세금이 500만 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분계 내용은 차변이 법인세 500만 원, 대변의 선납세금, 이렇게 수정 분계를 해야 됩니다. 금액은 500으로 해서 이것이 선납세금의 정리 분계입니다. 12월 31일자로 하는 거고요. 선납세금이 없다면 이런 분계를 하지 않습니다. 선납세금이 있을 때 차변의 법인세, 비용 발생, 대변의 선납세금, 자산 감소, 이러한 정리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그래서 만약에 결산 현재 장기차입금 50만 원의 상환 기일이 내년으로 도래됐다. 그러면 내년이면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장기차입금은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시키고 그만큼을 다시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정 과목으로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장기차입금은 비유동 부채니까 비유동 부채는 감소하고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니까 유동부채는 증가한다. 이런 겁니다. 결산 때 장기차입금 중에서 상환일이 내년으로 도래한 것들은 이러한 개정 과목을 바꿔주는 이러한 수정 분계를 해서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7번째, 대손 충당금의 환입. 결산일에 매출채권 잔액의 대손 설정률을 곱한 대손 추정액보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클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환입시키는 분계를 한다. 네, 대손 충당금이 더 대손 추정액보다 더 많을 때 이렇게 환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대손 충당금 초과된 금액 써주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 이런 분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례를 보면 나와 있네요. 자, 결산일 외상매출금 잔액은 20만 원이고 대손율이 1%랍니다. 그러면 이 20만 원의 1%는 얼마예요? 2,000원이죠. 2,000원. 결산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00원으로 확인됐어요.
대손이 예상되는 게 2,000원인데 충당금이 3,000원이 있으면 1,000원이 더 많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 1,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1,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주면 된다. 12월 31일자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수동결산 정리사항을 쭉 나열했는데요. 그걸 표로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네, 뭐 머리가 아플 거예요. 이 표를 딱 보면은 네, 천천히 익혀 나가시면 됩니다. 네. 뒤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고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어느 시기에 정리가 딱 되는 시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때가 올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동결산은 그럼 어떤 내용을 자동결산으로 하느냐? 자동결산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 재무제표라는 메뉴에 가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딱 누르면 차변, 대변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항이 자동결산 사항이냐? 여기 있는 6가지 사항입니다. 상품 매출원가를 계상하는 분계는 자동분계 사항입니다.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려면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해야 돼요. 그걸 딱 입력해주고 전표 추가 누를 거다 이거죠. 다음 두 번째,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의 계상,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이 대손충당금이라는 분계인데 이거 수동분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출채권 배울 때 이거 수동분계로 연습을 했죠. 네, 수동분계를 가지고 설명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할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결산하는 것도 자동으로 할 겁니다. 그러나 수동으로 여러분이 분계를 말할 수는 있어야 돼요. 또 퇴직급여를 계상해 가지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가 퇴직금 추계액을 입력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의 계산, 이건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리고 각각의 그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는 분계를 말하는데 이것도 자동결산 사항입니다. 또 아까는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했죠. 이제 선납세금 말고 법인세를 추가로 결산이 끝나면 법인세가 예상액이 나오죠. 그것을 법인세를 입력해서 미지급 세금으로 분계를 할 거예요. 이것도 전표 추가를 통해서 자동으로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입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만 보면은 여러분 상품 매출원가를 산출하려면은 기말에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기초상품 재고액과 단기상품 매입액은 이미 입력이 되어 있고요. 기말상품 재고액을 재고조사를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면 돼요.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결산자료 입력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한 후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분계는 이게 만들어져요.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그 다음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의 계상. 네, 이것은 우리가 대손 예상액을 일단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얼마를 할지. 그리고 그 설정액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표 추가 누르면 이런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차변의 대손상각비, 비용 발생, 대변의 대손 충당금. 그래서 이건 추가 설정을 하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만 이 금액으로 입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추가 설정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기말 매출채권에서 설정률을 가지고 예상액을 계산한 다음에 결산 전에 대손 충당금으로 이미 잡혀 있는 거, 작년에 잡아놓은 거 있죠? 남아 있는 것을 빼줘야 됩니다. 그것만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도 똑같이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감가상각비의 계상, 조금 전에 우리가 월별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해놨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감가상각비 반영 누른 다음에 입력이 다 되면 전표 추가하게 됩니다. 퇴직급여의 계상, 이것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거기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가 입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역시 전표 추가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분계는 이런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기타의 대손상각비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차변의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라는 자동 분계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전표 추가 한꺼번에 다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 선납세금을 뺀 선납세금을 차감한 금액, 그거를 결산자료 입력에 법인세 계상액에다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르게 되면은 이런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미지급세금. 네,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하면은 아주 길게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숫자를 가지고 직접 해봐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는 것은 금방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넘어갔다. 나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 텐데요. 지금 이제 수행 내용 문제가 나왔는데 보니까 문제가 몇 문제 없어요. 위에서 지금 이런 것이다 하는 건 내용은 엄청 많았는데 달랑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래서 이 회사는 이 5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실제 시험에서는 2가지밖에 안 나와요. FAT 시험에서 결산분계는 2문제만 나올 겁니다.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개를 어떻게 먼저 파악을 해야 되냐면 수동결산을 먼저 하고 나서 자동결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동결산할 사항을 먼저 체크해 봅시다. 소모품 정리, 이거 수동결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말재고조사 상품재고액 자동결산. 고정자산에 의한 감가상각비 계상 자동결산. 대손충당금의 외상매출금 잔액의 받으러움 잔액에 대해서 1%, 요거는 자동결산인데 계산을 미리 해야 돼요. 1%를. 당기 법인세 등 추산액 300만 원이다. 이거는 선납세금이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없으면 요 300만 원을 모두 입력하는 겁니다. 자, 보니까 수동결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결산을 하기 위해서 수행 4번은 먼저 이 계산을 먼저 해서 메모해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세는 300만 원을 다 입력해야 될지 선납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동결산이 확실한 요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수행 1번을 보면은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는 전부 소모품비로 처리했대요. 결산 시 미사용분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결산일 현재 미사용액은 4만 원에 대한 자산, 4만 원에 대해 자산으로 계상하시오. 너무 친절히 알려줬습니다. 자, 12월 31일자에 가가지고요,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에 자산이 뭐예요? 소모품 4만 원. 대변에 전부 비용 처리했으니까 미사용액은 비용에서 빼줘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B 4만 원. 이런 전표를 입력해 주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열어주시고 날짜를
결산일로 입력합니다. 12월 31일. 3번 차변의 소모품 172번 엔터로 쭉 다른 거 다 생략하시고 4만원 4만원이었네? 맞아요? 네, 4만원 입력합니다. 또 대변에 가셔서 소모품비 800번대를 찾으세요. 830번. 네, 뭐 결산할 때는 이거 다 그냥 적요 같은 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만원 이렇게 계정 과목과 금액만 정확히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준비보다는 먼저 법인세가 선납세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어디를 열어야 되냐면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 합계잔액시산표라고 있어요. 그걸 한번 실행해 보세요. 결산 날짜로 입력합니다. 12월 31일 날짜로. 합계잔액시산표를 12월 31일자로 딱 열어놓고 만약에 선납세금이 있다면 당좌자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저 밑에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선납세금은 당좌자산이기 때문에 기중에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된 금액이 있다면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없죠. 따라서 우리 회사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한 돈이 계정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법인세에서 지금 수동분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로 들어온 김에 아까 준비해야 된다는 외상매출금 잔액과 받으러움 잔액에 대하여 1%를 여기다 메모해 둬야 됩니다. 보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 설정된 건 빼주어서 메모해야 됩니다. 자, 외상매출금 당좌자산에서 찾아보시고 잔액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여기 있습니다. 자, 보충법이니까 자, 외상매출금의 잔액 이 금액의 1%를 먼저 계산합니다. 여러분이 계산기로 1%를 계산하면은 292650이 나와요. 292,650원. 자, 여러분 1%는요. 그 숫자에 뒤에서 동그라미 2개를 지우면 1%가 됩니다. 2,926만 5,000원이니까 뒤에서 동그라미 2개를 지우면 292,650원이 돼요. 그런데 여기 기설정된 대손충당금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이걸 빼주는 거예요. 82,000원을. 이것만 보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기로 두들겨 보세요. 네, 292 650 빼기 82 000 해보면 21만 650원이다. 이걸 메모해 두는 겁니다. 시험지에다가 여기다가 메모를 해주세요. 이 자리에다가 210650 이렇게 메모해 줍니다. 210650. 또 받으러움도 그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아까 열어놨던 합계잔액시산표의 받으러움을 보세요. 자, 35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여기가 잔액란이죠? 잔액란 350만원. 여기에 1%는 얼마일까요? 동그라미 2개 지워보세요. 35000. 35,000원이죠? 35,000원에서 여기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잔액 24,000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24,000원을 빼주면 얼마 남을까요? 11,000원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11,000원을 추가 설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받으러움 쪽에다가 11,000원 이렇게 메모를 해둡니다. 계산하는 방법 아셨으면 이제 메모가 다 됐으면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가겠습니다. 자, 준비 다 됐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서 결산자료 입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산 재무제표의 맨 위에 있어요. 딱 클릭하시고 결산 일자는 몇 월부터 몇 월 거를 결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1월부터 12월이다. 자, 매출원감이 경비선택이라고 하는 팝업 창이 나오면 여기 밑에 보시면
상품 매출원가가 우리가 지금 도소매업이니까 상품 매출원가에 해당이 되는데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동 반영되니까 그냥 확인 눌러라 이런 얘기거든요. 요 말이. 자, 확인 누르면 자동으로 딱 이런 해당 숫자가 반영이 됩니다. 결산에 필요한 숫자가 여기 다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동안 전표 입력한 것이. 자, 이제 엔터로 내려가 보시면 커서가 작은 자리가 있어요. 이런 자리. 커서가 이렇게 작아지는 자리에 해당 값을 입력해 주는 겁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 자, 아까 우리가 기말 상품 재고액 거기 준비해 놓은 금액이 있죠? 얼마인가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 2천만 원이잖아요. 여기다 2천만 원 입력하세요. 지금 이거 보고 입력하는 겁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2천만 원이다. 자, 입력하고 엔터로 내려가 보면 어디서 멈추나 보세요. 멈추는 게 아니라 커서가 작아지는가? 여기서 작아지죠. 이 자리가 어디 자리냐? 퇴직급여 전입액. 자, 퇴직급여는 보니까 수정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엔터로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고정자산 메뉴에 등록한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아까 미리 준비를 다 해놨다 그랬죠. 건물, 차량, 물건, 비품 자동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기능모음으로 갑니다. 자, 여기 기능모음 한번 눌러보세요. 기능모음. 자, 거기 눌러보면 뭐가 있습니까? 감가상각 반영이 있죠? 거기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여기 나오죠? 아까 여러분 책에서 이런 그림이 있었죠. 네, 거기서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월별 감가상각비에서 봤던 그 숫자 똑같이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줍니다. 결산 반영 누르면 자기 자리에 성공하였습니다. 딱 숫자가 다 들어갑니다. 자, 엔터로 내려가면 이제 대손상각에서 커서가 이게 작아지죠?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상각. 여기다 아까 준비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 아까 여러분 외상매출금에다 얼마를 메모했어요? 210650 계산해서 메모했죠. 받으러움에 얼마 메모했어요? 11,000원.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자, 선급금은 없었고요. 엔터로 내려가면 이 커서가 작아지는 곳에 무언가를 입력해 주는데 해당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시고 맨 마지막에 법인세 이거 입력해야죠. 자, 선납세금 없었으니까 법인세 추산액이 얼마다? 3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거기다 입력해 주는 거. 맨 밑에 여기다 3 플러스 엔터. 그러면 법인세 추산액 300만 원 나타났고요. 자, 자동 결산은 이 전표 추가를 눌러야 결산 전표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할 걸 다 입력을 하셨다면 이걸 눌러서 마무리하면 돼요. 전표 추가 눌러보세요. 추가하시겠느냐? 예 해보세요.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를 가셔가지고 12월 31일자 조회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조회를 누르면 여기 전표가 쫙 하고 나타납니다. 선생님 저 법인세 안 되는데요. 법인세가 어떻게 안 돼요? 써지지가 않아요. 왜? 커서가 들어가는 자리에다 써야지. 하나 더 내려와서. 네, 거기다 써야지. 커서가 작아지는 곳에 입력하는 거예요. 커서가 길게 돼 있는 곳에는 입력되는 곳이 아닙니다. 자, 전표 추가를 눌렀던 거 뭐가 왔나 보세요. 결차 결대 해가지고 2번 전표, 3번 전표, 4번 전표, 5번 전표 이렇게 전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 감가상각비 분계,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의 분계, 법인세 분계, 아까 미지급세금으로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것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동결산이다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분계나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회계 처리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자산에서 다 배웠었죠? 예. 실무에 오면은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실무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회사가 지금 어디죠? 3일패션의 결산 수정 분계까지 오늘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 수행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입력한 것과 똑같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혼자 책으로 보실 때 아,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장부를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결산 수정 분계가 다 끝났으므로 장부 마감을 하고 재무제표를 조회해서 작성하면 이제 3일패션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